앞서 얘기했지만 행복은 너무 다양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성당 다니시는 분. 없군요. 성당이 뭔지 알지? 천주교 뭐 신부님 계시고 신부님한테 미사를 드리다가 신부님 소개팅 하실래요?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뭔지 알겠지? 자,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회장님 10,000원 드릴게요. 그럼 행복해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고 여기서 나와 있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이해되지? 일반적인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줄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녹물이 나와. 녹물. 선생님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야. 여름에 보일러 진짜 고장이 났어. 물을 틀면 가장 뜨거운 물만 나와요. 너네 찬물 샤워가 날 것 같아? 뜨거운 물 샤워가 날 것 같아? 찬물 샤워가 나요. 뜨거운 물 이해 못 씻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물만 나와. 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가스가 안 나와. 그리고 라면 한 봉지밖에 없었어. 너네 그거 어떻게 끓여 먹을 거 아니?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스가 안 나와. 가스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전기는 안 끊겼거든. 전기는 됐어요. 전기 밥솥에 물만 넣고 취사를 누르니 물이 끓더라고. 고기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행복한 삶일까 이게? 아니지. 집이 내가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집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럼 보자. 집만 좋으면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뭐 타워팰리스라고 해보자. 도곡동의 강남 타워팰리스야? 끝내주죠. 전망도 좋고 아파트 고층이야. 엘리베이터 타고 학교 가려고 띵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로비를 지나 현관문을 나갔더니 바로 앞에 깡패들이 칼 들고 100명이 대기하고 있어. 맨날. 행복할까? 밖에 나갔더니 눈앞에 장례식장이 있어. 맨날. 행복할까?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주변 환경까지 다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 환경은 뭐다? 집과 주변 환경을 모두 아우른다. 여기서의 주변 환경은 뭐뭐가 들어갈까요? 뭐 치안, 교통, 통신, 뭐 이런 것들, 뭐 교육,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걸 주변 환경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 지금 목동의 주변 환경, 정주 환경은 어떠할까? 10분 이내에 뭐 학교 있고 학원 있고 백화점 있고 병원이 있고 다 있죠. 이 정주 환경이 매우 좋은 거야. 목동은 정주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기 이제 한 40년대 아파트들이 좀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맨날 주차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 또 불행하겠지. 그러니까 집도 갖추어 주면서 주변 환경까지 아울러야 되는 게 뭐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의 뜻이에요. 알겠지? 정주 환경.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주 환경. 영어 단어로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 하우스는 뭐야? 홈은? 차이가 있어요. 하우스는 주거시설을 뜻해요. 씻고 자고 뭐하는 주거시설. 홈은 내가 가장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홈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어디야? 너네 방이잖아. 바로 그게 홈이야. 홈. 뭔지 알겠니? 내가 보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이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그냥 단순한 주거시설뿐이 아니라 뭐가 있다?
내가 이제 안락하게 느끼는 나의 공간이다.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된장찌개 보글보글 소리와 아주 향긋한 아침 냄새, 밥 냄새. 그 엄마가 잘 잤어? 하고 이렇게 맞이해주는 그런 아침. 이게 집이야. 알겠죠? 하우스 말고 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홈과 함께보다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는 자, 우리 집도 아주 좋고 아주 행복한 가족 관계에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주머니에 내가 1,000원밖에 없어. 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도 삼각김밥인가? 이런 고민하면 행복할까? 아니겠죠. 이따가 점심밥 뭘 먹을지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우면 패딩을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패딩, 에어컨, 점심 이런 거 다 뭐로 해결하는 거야? 돈이죠. 돈이 좀 있어야지. 이걸 뭐라고 해? 경제적 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 안정.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돈이, 너희들 뭐 생각해봐? 강민이랑 윤호도. 아버지가 연봉이 10억이야. 좋아, 싫어? 어때? 그렇지? 뭐 벌써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비슷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10억 정도 한번 해보자고. 연봉이 10억이셔. 그럼 너무 좋잖아. 용돈도 잘 주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연봉 10억을 벌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출근하고 새벽 1시에 퇴근해요. 행복할까? 안 행복하겠지. 경제적 안정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느 정도 밥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의 안정만 딱 갖추어줘야 한다고 해서 이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자,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중요해요. 교과서에 나와.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요거에 대한 말을 했어요.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 이스털린의 역설. 자, 이스털린의 역설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털린이 조사를 해본 거야. 사례를. 자, 봐봐. 요게 소득이고요. 아이고. 요게 소득이고 요게 행복이야. 돈을 벌면 행복합니다. 빵원이었다가 100만 원 벌고 15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좀 더 다양해지니까 행복해지지. 봐봐, 여기 봐봐, 한번 봐봐.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이랑 이렇게 올라가서 비례해. 어느 순간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뜻하는 거고 소득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 얘기를 해주면은 선생님은 지금 현장 수업을 딱 2개만 하거든? 일요일날 너네하고 목동고 수업 딱 2학교만 해, 지금 현재. 예전에 5년, 6년 전까지는 선생님의 삶이 아침에, 그러니까 평일날은 이투스 촬영을 계속하고, 저녁에는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6개 학교를 수업했어요. 그리고 고3 수능을 가르치니까 추석 때는 고3 특강이 있어요. 소득이 엄청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니까. 추석 특강을 15년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추석 특강이 좀 많이 있거든. 추석 특강을 하면은
학생이 한 150명, 200명씩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다 해서. 3일 딱 수업하면은 소득이 또 엄청나죠. 근데 지금 아예 안 합니다. 왜일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결혼한 지가 8년 차야. 부인이 있고, 부인하고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간. 추석 때 가족들과 송편 빚은 지가 20년이 넘은 거야. 난 추석 때 컵라면 먹어, 김밥이랑. 가족과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과연 행복인 것인가? 이 선생님 5, 6년 전부터 나도 막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인 것인가? 그래서 수업을 하나 두 개씩 줄이다가 지금처럼 나는 이제 내 수업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네 수업하는 게 일주일에 딱 2번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넓히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다른 거에서 행복을 추구해야지 끝없이 경제만 추구하면 불행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이코패스 중엔 나는 100억 있으면 더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본인들의 이름이 있으시잖아. 성함이. 그지?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그분은 언제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개인적으로 언제 뭘 하실 때 행복할까? 언제 제일 만족도가 높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중요해. 일정 수준입니다. 경제적 안정만 추구하면 안 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자, 또 가보자고. 집도 좋고 주변 환경도 끝내주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이 나라가 독재국가야. 행복할까?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어. 행복할까? 세 번째 뭘까?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걸 무엇으로 실현하죠? 민주주의로 실현합니다. 시민 참여가 가능한 사회. 내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여야지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알겠죠? 독재나 내전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민주주의 실현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자 갑니다. 집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하죠? 근데 집만 나가면 도둑이 들어. 행복할까? 불행하지 그거는. 어떻게 걱정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 도둑 들면. 네 번째 뭐겠어? 서로 뭐 해야 돼?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도덕적 실천과 자 아까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나를 돌아보는 걸 뭐라고 했지? 성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적용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걸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이 네 가지가 모두 부합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좀 빠지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선생님 교재에도 지금 사례들을 좀 넣어놨는데요. 요 선생님 교재 사례보다는 교과서로 지금 자세히 볼 거예요. 교과서 나오니까 교과서 자료를 볼 건데 자 10분 쉬었다가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가 나옵니다. 방금 얘기한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죠. 행복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다. 자,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 게 누구다? 잊으면 안 돼. 나와. 자, 밑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였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거는 이번 교과서에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행복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근현대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정리하고 있구나. 다음 37페이지. 인류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사람 중 탐구한 사람이 많은데 세 번째 줄 소로, 데이비드 소로라고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데 소로. 인간은 자기 행복 창조자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행복 창조자이다. 즉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에 있다. 강조하는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성찰. 성찰도 행복의 요건이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뭐 데일 카네기, 간디, 헬렌 켈러, 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직접 말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우선은 넘겨서 39페이지 요거는 나올 확률 매우 높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노자의 행복론이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볼까요? 인간이 지닌 기능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기능, 생명, 동그라미. 둘째는 감각과 운동. 셋째는 이성, 별표. 이성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두 개의 단어가 핵심이다. 이성하고 뭐다? 덕. 덕 밑에 바로 나오죠. 덕을 가지고 수행할 때 더욱 잘할 수 있다. 덕. 이성과 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성과 덕. 이런 형식으로도 내신을 낼 수 있겠죠. 이 행복론을 문장으로 요 박스를 주고 단어를 바꿔서 가나다라마,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단어를 바꾸는 형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내신형이야. 알겠지? 이성과 덕 단어를 다른 걸로 넣을 수도 있겠고, 뭐 생명과 감각을 다른 걸로 넣을 수도 있겠죠. 요거 잘 중요하게 봐주시고. 다음, 노자의 행복론 볼까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은 서로 비교하며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은 도적이 되지 않는다. 자,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난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못하면 초조해진다는 거고, 또,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 욕심을 버려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 도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즉, 이 두 줄을 통해 뭘 할 수 있어?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버려라. 세 번째 줄, 그러한 까닭에 성인의 정치는, 성인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뜻해요. 마음을 담담하게 하며 배불리 먹도록 하고 명리를 추구하는 뜻을 줄이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욕심을 내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한다. 재지가 있는 자 하더라도 함부로 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게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걸조차 없애라. 자, 여러분, 법과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걸 인위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자는 인위적인 걸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 이걸 얘기하거든. 자, 노자는 뭐다? 인위적인 걸 버려라. 이걸 무위라고 해요. 무위. 인위적인 걸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추구해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이걸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욕심을 버려라. 자, 그럼 노자는 공자맹자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유교를 싫어해요. 아니, 마음에 우러나면 하는 거지 그걸 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 하면 행복인 거지. 그런 걸 굳이 사람이 뭘 하라고 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다? 노자다. 알겠지? 노자와 장자 이 둘은 대표적인 뭐다? 도가사상가입니다. 도가사상가. 도가사상가. 무의자연이란 단어는 주관식으로도 잘 나와요. 잘 나와. 주관식으로도 잘 나옵니다. 무의자연. 자, 정리하기에 핵심 단어들 나와 있지. 바로 맨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성과 덕. 노자는 뭐다? 무의자연. 무의자연. 요게 핵심 용어가 되겠어요. 나옵니다. 이건 100% 나와, 문제로. 다음 40페이지로 가보면
나오네요. 뭐가 나와? 이 네 가지. 질 높은 정주 환경,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신처가 성찰하는 삶이 각각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정주 환경이 나와 있죠. 정주 환경. 정주 환경은 뭐다? 집과 주변 환경을 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교과서에 선생님 교재에도 넣어놓은 팽리지가 나와 있군요. 매 회차 5년 연속 출제된 거야, 이 팽리지는. 계속 문제가 나와. 이중환이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이 팽리지라는 책이 되게 재밌어. 이거 뭔지 아니? 조선시대 맛집 지리서야. 어느 마을에 가면 무슨 국밥이 얼마이고, 어느 집이 맛있고, 어느 집 맛없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지리서를 써놓은 거죠. 이중환이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일까?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거야. 그걸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지리, 산수, 생리, 인심. 요 네 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지리, 산수, 생리, 인심. 자, 그럼 여기 교과서에는 나와 볼게요. 무릇 살 곳을 잡는 데는 지리가 좋아야 하고, 생리, 그 다음 인심, 그 다음 산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지리는 뭘 것 같니? 질 높은 정주 환경이겠지, 지리는. 내가 터잡을 곳이니까. 조선시대는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는 곳을 명당이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배산임수, 즉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들어가. 산수 역시 주변 환경이지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들어가죠. 생리가 핵심입니다. 생리는 뭘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거름진 땅을 말하는데, 거름진 땅, 농사,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경제적 안정이죠. 먹고 살아야지. 생리는 곧 뭐다? 경제적 안정이다. 먹고 살 수 있는 땅. 뭔지 알겠지? 생리는 뭐다? 경제적 안정이다. 인심은 뭐겠어?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이겠죠. 조선시대인데 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진 않을 거 아니야. 민주주의 빼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이중환의 탱리지가 되겠고요. 요 생리를 문제로 잘 출제를 합니다. 생리는 뭐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이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이중환의 탱리지. 자, 그 이중환의 탱리지 내용 밑으로 가보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정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정주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선생님은 작년에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용산에 전쟁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봤니? 선생님이 전쟁기념관에서 특강을 종종 하거든? 선생님 집이 용산이랑 매우 가까워서 한강대교 건너서 이제 용산으로 가고 있는데, 포토홀이 엄청 크게 있었던 거야. 포토홀 알지? 이제 땅거짐.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 타이어가 아작이 났어요. 빵 하면서. 휠이 으그러진 거야. 휠이. 이건 지금 내 잘못도 아니잖아. 이거 지금 포토홀이 갑자기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특강 끝나고 용산구청에 전화를 해줘. 근데 지금 휠이 지금 망가지고 타이어가 터졌다. 이거 작년에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 수리비를 찾아보니까 870만 원인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와서.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용산구청에 전화했더니 바로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비용도 다 주고. 그리고 바로 처리한 다음날 포토를 메우는 일을 바로 해버리더라고. 그런 것도 다 뭐야? 국가가 나서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그렇지. 끌어올려 주려고 한다. 최근에는 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높은 집값이 있어요. 높은 집값. 집값이 높잖아. 옆에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신혼부부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사 가요. 집 마련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고민 엄청 했어요. 집값 때문에. 그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뭐 천안, 김포 이런 데들도 다 있어요. 이게 다 보다 국가가 나서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질 높은 정주 환경뿐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도 잘 갖추어 있어야 한다.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뭐야? 질 높은 정주 환경 플러스 사회복지제도 플러스 생태 환경.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이제. 뭔지 알겠지? 질 높은 정주 환경 플러스 사회복지제도 플러스 생태 환경까지 같이 알아봐 주시고. 자, 오른쪽은 경제적 안정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이 스털린의 역설을 얘기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맹자가 있네요, 맹자. 자, 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국가가 발전하고 왕을 잘 따르고 평화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교?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고 행복하려면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아니겠느냐. 풍족한 사회이면 싸울 일도 없다. 즉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주면 도덕적 실천도 따라오게 된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죠. 이게 맹자가 한 얘기고요.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유항산. 생산이 있으면 도덕적 마음도 생긴다. 유항심.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말해요. 맹자의 유항산, 유항심은 뭘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 강조. 유항산, 유항심. 오른쪽에 보자. 맹자 뭐라고 하나? 맹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사람으로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첫걸음은 백성의 의식주를 만족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백성은 일정한 생업, 이걸 항산이라고 해요.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 마음, 이걸 항심이라고 합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도 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도덕적 실천도 일어나게 된다. 이게 보다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는 뭘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늘날에 적용을 시켜보면 일자리 확충이 되겠죠. 일자리 확충. 일자리를 확충해주면 국민들이 행복하고 도덕적 성찰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탕 하나 더 드시고. 자,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최저임금 보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저임금은 뭘까요? 왜 있을까요, 이런 게?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이란 뜻이에요. 최저임금이 지금 예를 들어 11,100원이면 11,100원 이상 받으라는 얘기지 11,100원을 받아라가 아니야. 11,100원은 가장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입니다. 바로 사회복지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제적 안정 추구일 수도 있고. 알겠지? 자, 넘겨서. 자, 자료 1번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나오잖아,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죠. 이보다 소득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 단원에서 문제 좀 많이 나오겠네. 쏟아지겠네요. 행복과 소득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게 보다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다음 밑에 부탄이 나와 있군요. 부탄. 자, 부탄은 여러분, 이거 뭐니? 이거 뭐야?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해서 국민 총생산. 대한민국 국민이 1년간 벌어들이는 생산액이 GNP. 예를 들어 손흥민 연봉도 여기 포함되겠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GDP는 뭘까? 그렇지. 이거는 도메스틱, 국내 총생산. 경제 지표에서 주로 쓰는 건 GNP보다 GDP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금액이 몇백 배야.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이 GDP를 많이 쓰는데 이 GDP가 높다고 행복한 나라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너네 수업하러 이렇게 쭉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보자. 빵 하고. 그러면 GDP가 올라가요. 왜? 나 병원 실려가면 그 병원, 의사, 진료를 통해 돈 벌었잖아. 내 차, 수리 들어가서 공업사 돈 벌었잖아. GDP 올라가. 난 불행해졌지만. 그래서 GDP를 통해 그 국가 국민이 행복하다를 알 수는 없어. 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할 수도 있고. 뭔지 알겠지? GNI는 좀 비슷한 개념으로 Gross National Income. 그 국내인? 아니, 이건 국민이라고 되어 있다. 국민이 벌어들인 수익을 GNI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 지표로 행복을 알 수가 없다 보니 부탄이 만든 게 뭐냐면 부탄은 처음 만든 거야. Gross 지표란 뜻이죠. National Happiness. 이게 보다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 부탄에서 만든 게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국민 총행복. 어디에서? 부탄에서 처음 만들었다. 네 번째 줄 보면 당시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97% 국민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니 깜짝 놀랄 결과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만 되면 다른 걸 통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구나.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행복지수는 뭘 반영할까? 모든 걸 다 반영합니다. 교육, 의료, 가족관계, 사회복지제도, 민주주의, 진로픈 정조환경, 경제적 안정을 다 반영하는 게 행복지수야. 이해되지? 모든 걸 복합적으로 봐야 행복지수, 즉 행복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로 가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잘 봐주셔야 될 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제도가 있다. 학교에서 이거를 삼권분립을 설명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긴 하거든? 아직 안 나갔지, 여기. 이게 만약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떻게 견제하는지 학교에서 필기를 해주거나 강조를 하면 반드시 문제로 나와.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자, 먼저 의회제도가 뭐야? 입법부를 뜻하고 국민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직접 부여함으로써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걸 의회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이거 뭔데? 다른 말로 다당제라는 뜻이에요. 다당제. 다당제가 뭐야? 여러 개의 당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자, 보자. 여러분,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강민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 좋아, 나빠? 응? 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팩트예요. 예를 들어. 정답이에요. 건물주는 좋잖아. 아빠가 건물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 건물주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또 임차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야지. 모두 국민이니까. 그게 바로 복수정당제 역할이야.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해주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주는 게 뭐다? 복수정당제도다. 복수정당제도. 알겠죠?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권력을 나누어 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죠. 검사는 어느 부에 속할까요? 검사는 행정부에 속합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야. 사법부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만 해당돼요. 검사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알겠지?
검사 누가 임명하냐고? 검사는 과거에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연수원 성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로스쿨에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검사 지원을 하게 되고 법무부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지? 검사는 행정부야. 검사는 행정부. 사법부는 판사를 지원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사가 하는 역할은 뭐? 그럼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뭐야? 자, 요것만 알고 가자. 입법,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뭐 하죠? 법을 만들어요. 만들기만 합니다. 행정부는 뭐야? 아니야. 이걸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돼. 불법 주정차들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입법부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만 원 하고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누가 단속하러 다녀? 관할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이 다니지. 다 행정부야. 뭔지 알겠지? 법률 집행은 어디서 한다? 행정부에서 합니다. 행정부. 얘는 뭐하냐?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죠. 여기 법을 적용하고 재판하고 여기는 집행하고 여기 법을 만들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다? 삼권 분립이야. 삼권 분립. 법률 제정, 법률 적용, 법률 집행. 구분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옆으로 넘어오면 도덕적 성찰이 나오네요. 도덕적 성찰. 여기서는 뭐 밑에서 네 번째 줄 단어 나오네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돌아봐라. 이게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예를 들어 지금 윤호가 좀 졸려. 그럼 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봤을 때 어제까지 또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잠이 안 오게끔 해줄까? 이게 역지사지죠. 이게 도덕적 성찰이 주되는 거고. 아전인수는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 100점 만들지? 빽빽이 천장 시킬까? 내 맘대로 막 해버리는 거. 이게 아전인수죠. 깜지를 시킬까? 문제를 5,000개씩 던져줄까? 이러면 아전인수. 그거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알겠죠? 아전인수는 나한테만 이롭게 하게 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으로 보는 걸 역지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 교재 내용들이 이거 알아야 되겠지. 자, 48페이지 보면 행복지수 나오네요, 여기. 행복지수. 21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최하위 22위다. 왜? 밑에 보니 아이들의 경쟁 환경에서 학업 수행 능력은 좋지만 피곤하고 외롭고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넣어놨네요. 자, 밑에 보면은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비교,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적응 모두 다 OECD 평균 국가들보다 다 떨어지고 외로움만 커지네요. 이걸 방정환 재단에서 정리를 했는데 방정환 선생님 알아요? 선생님 초등학교 선배야. 우리 정환이 형. 선생님 초등학교가 좀 많이 오래됐거든. 정환이 형은 6회 졸업생. 나는 89회. 차이가 좀 나지만 우리 학교 선배입니다. 선배. 정환이 형.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언급한 요 키워드 단어들이랑 강조한 것들은 좀 한번 교과서 한번 집에서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